등과학원은 수학, 물리, 계산과학 같은 순수 이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기관이고요. 그 안에 있는 수학난제연구센터는 다양한 수학의 난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연구 조직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의혹으로 있었던 그 투표 조작을 직접 수학으로 밝혀내신 분이시잖아요. 최종 득표수가 공개된 밤에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득표수의 수학적 패턴에 대한 많은 발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나중에 뉴스를 보고 이런 논란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어떤 작업을 하면 이런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지 간단한 설명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복잡한 수학이 필요하지 않고요. 반올림을 함부로 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반올림을 2번 하면서 숫자들이 많이 성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명의 후보들에게 한 2,000표 정도를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준 다음에 뻥튀기를 했다는 게 저희 가설이었습니다. 20명 후보의 그 득표수의 합이 2,000이 되도록 먼저 만든 다음에요. 일정한 상수를 곱한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만든 건데 그러고 나면 숫자들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패턴을 이제 그 팬들이 많이 발견을 했던 거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찾아낸 것입니다. 팬들한테 박사님은 좀 되게 고마우신 분이네요. 그런 걸 밝혀냈으니까.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제가 한 일은 아주 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수학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한데요. 네.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뭘까요? 제가 살면서 만났던 수포자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수학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16년 3월) 수학자들이 사용하는 아카이브라는 수학 논문 웹사이트에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성 수학자 마리나 비아조우스카의 2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8차원에서의 공쌓기 문제. 이 논문은 수학자들 사이에서 금방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수학의 유명한 난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소식을 듣고 비아조우스카와 다른 수학자 4명이 의기투합해서 일주일이 지나서는 24차원의 공쌓기 문제를 해결한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저금통에 있는 같은 금액의 동전을 바닥에 쏟아놓고 서로 밀착을 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배열이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동전을 6개의 동전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 됩니다. 이러한 배열이 가장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3차원 공간에서도 같은 크기의 공을 가장 밀도 있게 쌓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데 1600년대 초에 케플러라는 독일의 과학자가 이러한 방법에 대한 추측을 남깁니다. 이 추측은 400년 정도가 지난 1998년이 되어 토머스 헤일스라는 수학자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증명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헤일스가 3차원 공쌓기에 대한 케플러의 추측을 증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고차원의 공쌓기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3차원에서 증명이 되고 나서 그런 기대는 있었습니다. 8차원이나 24차원에서 아마도 먼저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는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이제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러던 것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증명을 들고 나타난 거였죠. 8차원, 24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3차원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4차원에서 해결하고 다음에 5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게 상식적으로 들리는데 문제가 4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8차원, 24차원으로 건너뛰어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3차원이든 8차원이든 24차원에서 공 쌓는 게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수학자들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생각을 했고 대답을 했던 거죠.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수학 문제의 해답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쓸모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3차원에서 해결을 했으니까 더 고차원에 도전해 보자는 것은 그 쓸데없는 공상에 빠진 몇몇 수학자들에게만 흥미로운 일 같은데요. 수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쓸모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학의 내적인 발전을 추구한 결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이한 사례 중에 하나는 아마도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1920년대에 세계 최고의 수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독일의 수학자 힐베르트는 수리 논리학이라는 분야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수학을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이 수리 논리학이라는 분야는 이 게임의 규칙에 대해 생각하는 분야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대부분의 사람은 축구를 하거나 보는 것이 축구의 규칙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수리 논리학은 사실 대부분의 수학자들에게도 쓸모가 없어 보여서 수학자들도 대개는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분야입니다. 힐베르트가 생각하기에 수학이라는 게임은 본질적으로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명제, 즉 공리라고 부르는 것과 몇 가지 추론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가령 각 자연수에는 그 다음 수가 있다와 같은 당연하게 들리는 것이 자연수에 대한 공리에 해당하고요. 추론 규칙이라는 것은 A가 성립하면 B가 성립한다라는 명제와 A가 성립한다는 두 명제가 있으면 B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명제를 끌어낼 수 있다와 같은 규칙입니다. 힐베르트는 공리에서 시작하여 추론 규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옳은 명제, 즉 정리를 끌어내는 것이 수학이라는 게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정리를 아이템으로 계속 모으는 것이 바로 수학이라는 게임입니다. 튜링의 관심을 끌었던 힐베르트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수리 논리학자들이 1차 논리라고 부르는 게임에서 명제가 주어졌을 때 이 명제가 공리와 추론 규칙만을 사용하여 증명이 가능한지를 결정해주는 기계적인 절차, 즉 알고리즘이 있는가? 증명 가능한 명제가 있는가 하면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는 것은 당시에 괴델이라는 수학자에 의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주어졌을 때 둘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죠. 이는 힐베르트의 결정 문제, 엔차이둥스 프로블렘이라고 불립니다. 튜링은 1936년 그러한 방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1차 논리에서 명제의 증명 가능성을 결정해주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과였습니다. 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와 같은 불가능성 정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 왔는데요. 대학교의 수학과 학생들은 한 학기 이상을 들여 오차 방정식에는 근의 공식이 없다는 것을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밝히고 싶은 것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증명을 시작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다와 같은 결론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수학이라는 학문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튜링의 결론은 이 수리 논리학이라는 수학자들조차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불가능성 정리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문에 부정적인 것만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가능한 모든 알고리즘을 다 검토해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려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의 범주를 수학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튜링은 이 논문에서 마치 사람이 연필과 지우개를 들고 노트를 넘기면서 계산을 하는 듯한 모습을 닮은 가상의 기계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알고리즘은 그러면 이 기계의 정의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보통 레시피라는 거에 우리가 비유를 하고 계산이라는 거는 요리라는 행위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요리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레시피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라는 지금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리의 본질을 깨닫고 요리를 할 수 없다면 레시피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튜링의 기계라는 것은 계산이라는 행위에 대한 본질을 포착한 것이고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알고리즘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힐베르트의 결정 문제에 대한 절차가 있으면 이 기계가 수행할 수 있는 일들 사이에 서로 모순이 생기게 된다는 방식으로 튜링의 증명은 얻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서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고민하던 순수한 수리 논리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튜링 머신이라 불리는 이 논문 속의 가상의 기계는 머지않아서 현실에서 실제 기계가 탄생하는데 설계도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이고 튜링의 논문은 컴퓨터 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런 계산을 하는 기계에 대한 동경은 항상 있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직전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튜링에 의해서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의 이론적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에 이제 다양한 줄기의 영향을 받아서 컴퓨터라는 실제 기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자들의 공상과도 같은 질문에 대한 답에서 부산물로 탄생한 기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자분들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맨날 수학을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줄 리뷰는 쓸모없는 지식의 쓸모를 기억하라입니다.